하이에크지, 하이에크. 그 다음에 하이에크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인데, 이 두 사람은, 왜 여기 두 사람이 붙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자유주의란 말 들어봤어요? 신자유주의.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한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그런 말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 신자유주의가 뭐냐? 신자유주의가, 이 사람들 알아요? 누군지? 여자 누구야? 마가렛 태처, 영국 수상, 그지? 왜냐면 이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때에 집권했어요. 영국하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추진한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경제적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밀턴 프리드먼이고 오른쪽이 하이에크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장한 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야. 신자유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케인즈의 경제학을 정반대로 하자는 거야. 케인즈는 뭐지? 케인즈의 경제학은 뭐야? 거시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동원해서 경제에 개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을 투자하는 거야. 재정을 경제적으로 국가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양적 완화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학은 뭘 추구해? 큰 정부, 큰 정부. 정부 지출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주로 어디로 많이 가겠어? 복지라든가, 그지?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은 케인즈 경제학의 정반대로 가니까 큰 정부가 아니고 지향하는 게 뭐야? 작은 정부. 작은 정부는 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예요. 줄여. 재정 지출을 줄여. 그렇게 하면 복지 같은 분야의 지출을 많이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많이 줄여버리는 거예요. 재정 지출을 줄이면 복지도 줄겠지, 그지? 그래서 줄이고, 그리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는 거예요.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냥 경제가 지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우리는 내버려 둔다.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이고, 그래서 시장의 자유,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제를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는 거예요. 재산권 지킨다는 건 뭐냐면 세금을 막 올리면 그게 뭐가 돼?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사실 정부가 세금 걷어가는 거는 강제로 걷어가는 거지. 예? 쉽게 말하면 우리 뜯기는 거예요. 뜯기는 거. 뜯기는데 적정 세율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유지가 되려면 세금 걷어서 어떤 비용을 지출하면서 유지가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의 세율을 넘어서서 부당하게 세율을 계속 올려가. 그건 뭐야? 그건 깡패가 삥 뜯어간 거랑 똑같은 거야. 강제로. 그건 뭐야? 재산권 침해.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도 가능한 한 줄이는 거야. 왜? 재정 지출을 줄이면은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도 없어. 그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냐면 정부가 돈을 막 지출하고 화폐를 막 찍어서 막 지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인플레.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 그런데 이 정부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가 잡히는 거야. 물가가 떨어져. 물가가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야. 물가가 떨어지면.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할 때 이자를 조금만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더 싸진다 그래. 이자율이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싸지고 돈의 가격이 싸지는 거야.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 대출을 받아서
투자라는 거야. 투자 확대라는 거야. 투자를 확대하면은 고용이 늘고, 그지? 그러면서 경제가 확대돼서 잘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레건 대통령 때 그리고 마가렛 대처 시절에 영국하고 미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좋았어.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을 놓은 학자다. 그래서 이 레건 대통령의 집무실에 이 하예크의 책이 쫙 꽂혀 있어. 그 당시. 레건이 직접 자기 하예크 책 읽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건을 영화배우라고 생각하고 영화배우가 왜 대통령 돼서 그게 아니고 레건 대통령이 굉장히 이 철학적인 또 경제학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갖고 있는 그런 정치가야 사실은. 그래서 이 경제 정책도 아주 잘했어. 그래서 이제 자생적 경제 질서 아까 얘기한 거 그건 토론 어느 정도 됐지? 그래서 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요 다음번에 이제 책을 읽게 되면은 그때는 하이에크의 책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을 아마 읽게 될 건데 그때 하이에크 얘기는 더 자세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통화량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1, 2, 3, 4, 5 요 책 앞에 5 챕터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 슌페터 있죠. 슌페터. 기억나? 네.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앞에 거 안 읽었지? 읽어봐 이제. 비디오 다 있지? 유튜브에다 올라가 있어. 그거 보고서 자습해 일단. 근데 슌페터가 이제 경기의 곡선이라 그래요. 경기 하강과 상승. 그지? 이게 제일 꼭대기는 호경기야. 호경기. 호황. 이 밑에는 뭐야? 불황. 그래서 슌페터가 발견한 건 뭐야? 경기란 거는 계속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뭐겠어, 그러면? 호황기, 불황기. 그렇지. 이 불황이야. 불황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화폐의 양을 늘려주는 거야. 화폐의 양을 늘려주고 정부가 좀 지출을 해주고 뭐 돈을 자꾸 이렇게 쓰면은 화폐의 양이 늘면서 이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돼서 저 꼭대기 호황까지 가면은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돈을 풀면은 인플레가 올라가고 너무 많이 호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깊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돼서 많이 좋아졌고 더 좋아지면은 조금 불안하다 싶을 때부터 뭐 하는 거야? 화폐량을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는 게 그거야. 통화정책은 이렇게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잖아. 확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 골이 깊지 않게 하려면 이쯤부터 여기서부터 빨리 화폐량을 늘려주면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요쯤에서 화폐량을 늘려준 거야. 근데 막 회복돼. 괜찮아. 그지? 근데 이만치 올라갔는데 경기가 너무 막 과열되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너무 올라갔다 팍 꺼질 수 있어. 잘못하면. 이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는 화폐량을 적절하게 줄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완만하게 해서 또 완만하게 떨어진다. 또 떨어져서 요쯤 왔을 때 다시 화폐량을 늘려주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하는 일은 화폐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인데 그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지? 원래 절대적인 기준 그런 건 없어. 하지만은 뭐 인플레가 심하다든지 그러면 줄여줘야겠지. 그지? 그 반대로 디플레가 심하다. 그럼 통화량 늘려줘.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뭘 얘기했어? 통화주의 경제학이잖아. 그지? 통화주의 경제학 말. 정부가 통화의 양을 잘 이걸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 학습부장에 요약한 거 2페이지 갖고 있지? 2페이지 보면은 정부는 어떻게 살림을 마련할까 질문하고 어떻게 살림 마련해? 두 가지지. 세금과 국가 채권, 국채 발행이라고 국채 발행. 그런데
세금이란 거는 정부에서 세금을 올린다 그러면은 저항이 심하지. 심리적 저항이 있고 실제로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국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 몰라. 잘 몰라. 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을 얻기 위해서 세금 올리는 것과 국채 발행하는 게 어느 게 더 쉬워? 국채 발행한다 그러면 아무도 관심 안 가죠. 국채 발행하보다 그러면. 근데 국채 발행하는 건 뭐야? 국채 발행하는 건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 그지?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정부가 돈을 막 쓰는 거야. 돈이 막 풀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플레가 시작돼. 인플레가 시작해서 인플레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 네가 받는 봉급이 200만 원이라고 쳐. 그지? 200만 원인데 인플레가 심해지면은 네가 갖고 있는 2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구매의 능력,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구매 능력은 떨어지는 거야. 그지?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그러면 정부는 국채를 막 발행해서 돈을 막 뿌리면은 우리는 뭐야? 구매 능력은 자꾸 쪼그라들잖아. 그건 무슨 뜻이지? 나의 수입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 월급이 깎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금으로 뜯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인플레가 심해져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내 수입이 줄어버리는 실질 소득이 줄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데 어느 쪽이 국가 입장에서는 더 쉬운 길이야. 정부 입장에서 국채 발행이라면. 근데 국채 발행은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세금으로 돈을 뜯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이 국가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막 찍어내고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손해가 되는 거지, 그지? 그 실질적으로 세금을 뜯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지? 이 인플레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다고 들었어? 로마가 왜 망했지? 목욕탕에서 목욕 많이 해서 망했다. 별소리 다 있지. 어? 그게 아니고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단 하나야. 초인플레 때문에 망한 거야. 왜 그게 됐냐면 그 시대는 금화와 은화를 썼잖아. 데나리온이라는 게 다 금하고 은화거든. 근데 국가에서 이 동전을 제조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뭐야? 금화라는 거는 금 100%, 은은 은 100%의 화폐지, 그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황제들이 돈을, 화폐를 발행하는데 금과 은의 함량을 줄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만큼 자기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는 거야. 이제 금을 많이 안 넣고도 이건 얼마짜리라고 이제 해서 통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네로 황제 때부터 금 함유량을 줄여왔어. 네로 황제 때 4.5% 줄이고 트라이안 황제 때 15% 줄이고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25% 줄이고 septimius 때 45% 카라칼라 때 50%의 금 함유량, 은 함유량을 줄여나가는 거야. 근데 황제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는 내가 나중에 보충 자료로 해서 다 정리해서 올려줄게, 자세한 거는. 지금 메모 안 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로마 시대 때 이제 점점점 금화와 은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야. 이게 금이 얼마 안 들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쌀 한 가마니 살 때 뭐 동전 몇 개로 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동전에 금과 은이 얼마 안 들어있는 걸 알잖아. 그러면 가격을 올릴 거 아니야. 그지? 쌀 한 가마니 사는데 이제 동전이 이만큼 필요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인플레잖아. 지금 베네수엘라 그렇잖아.
뭐 하나 살려면 지폐를 이만큼 보따리 갖다 놔고 탁 줘야 빵 하나 사고 막 이런 식이 되면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는 이 화폐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금과 은의 함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안 좋은 그 악화라 그러지. 안 좋은 화폐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유통함으로써 초인플레가 벌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군인들 봉급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제 와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인플레라는 거는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짓이 되는 거지. 여하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부의 시장 개입이 문제를 일으키는 구체적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거 있어? 얘기한 토론하면서 했어 이거? 어떤 거 있어? 얘기했어? 노랑봉투법. 그렇지. 노랑봉투법. 노랑봉투법이 맞아. 이게 전형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법이지. 그지? 근데 지금 뭐 노랑봉투법뿐만 아니라 이제 상법, 그지? 또 그러니까는 회사의 이사회나 이런 거 구성하는 것까지 다 이제 일일이 정부에서 다 관여하고 법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기업하기에 사업하기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3번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거니까 노란봉투법 또 어떤 거 있겠어? 노란봉투법. 옛날에는 그 목욕탕 값 있지 목욕탕 값이랑 이발값 이런 거 정부에서 다 규제했었거든. 나 어렸을 땐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버스 요금, 이발 요금, 목욕탕 가서 목욕탕 입장료 이런 거를 다 정부에서 규제를 했어서 지금은 규제 안 하잖아, 그지?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정부 규제가 필요하던 시절도 있었지. 근데 사실상 정부의 그런 경제 개입과 규제라는 것은 우리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최소한으로 하고 경제가 스스로 알아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제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했잖아. 정부 주도.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고 정부가 경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때부터 당연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게 돼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거를 크게 문제 안 삼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근데 어떻게 했어? 규제를 많이 맞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제를 국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한 거야. 그게 언제야? 죽기 1년 전이야. 78년도. 그 어간에 그러니까 국가가 더 이상 모든 경제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주도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이제는 민간에게, 그러니까 기업이야, 기업. 기업과 민간에게 완전히 경제 주도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렇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성공한 거야. 거기 성공한 거야. 그거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부가세, 부가세를 투명하게 해서 하는 정책 이런 게 다 따라왔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만 민간 주도 경제로 이양한 거야. 그래서 여기 5페이지 여기 우리 학습부장이 만든 8장 발토 오이켄의 이야기에서 5페이지에 1번 경제 주체가 하나인 경우에 경제 질서, 경제 주체가 다수인 경우에 경제 질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처음에는 이제 경제 주체가 뭐 그때는 정부야, 정부. 정부가 하나가 된 거지. 중앙 관리 경제지. 그래서 그때는 뭐 달러를 개인이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다 이렇게 했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환 경제로. 그래서 경제 정책 분류해 보면은 완전한 중앙관리 정책에서 중도의 중앙관리 정책. 그게 뭐야? 민간 주도 경제로 이양한 거고, 지금 오늘날에 오면은 뭐야? 질서 정책. 질서 정책.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는 거의 이제 질서 정책 쪽으로 온 거야. 그때는 정부는 대통령은 더 이상 경제 관여 안 하고 그 경제 수석이나 경제 부처 장관들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게 잘 된 거지. 우리는 거기에 성공한 거야. 근데 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왜 필리핀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하게 되느냐?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걸 실패했는데 그거는 뭐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한 거지. 부정부패하고 다 해먹고 막 이런 거지. 하여튼. 그 다음 거.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왜 경제에 유리할까? 국영기업은 경제에 유리한 걸까? 국영기업은 어때? 경제에 유리해요? 영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영기업이 어쨌든 국가 주요 시설이라든가 자원들을 관리하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자원들이 이제 쉽게 외국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어떤 타락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런 국영 기업 자체를 외국으로 팔아넘길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국영기업은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영기업 대표적인 건 뭐 있어? 한전.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국영기업인데 우리나라의 전기를 수급하는 유일한 회사잖아. 근데 전기는 우리가 다 쓰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니까 국영기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 전기는 다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광장동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이 광장동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알겠어?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 전기 회사를. 그렇게 했을 경우가 지금처럼 국가가 독점해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서 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그치.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가격 경쟁. 심지어 지금 전기의 가격, 그러니까 전기세지. 전기세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이 엄청난 적자 봤지. 왜 적자 봤어? 원전 다 문 닫고 태양광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풍력한다고 해가지고 전기 부족 상태니까 전기값이 올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 전기값 다 올려버렸다. 지금 전기값이 올라갔다고 지금. 근데 그런 식으로 국가가 막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면은 세금으로 다 때려 박아서 막아줘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기업한테 맡기면 사기업은 뭐야? 기본적으로 그렇지. 자기 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비용,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나는 이 회사에서 전기 쓰겠다. 그럼 그 회사에서 딱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그 와이파이 서비스 있지. 뭐 3개인가 4개인가 회사 여러 개 있잖아. 내가 지정하면 KT건 뭐 LG건 와서 해주고 가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와 지금처럼 국영기업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또 이런 게 있어. 철도공사. 철도는 어떨 것 같아? 철도를 사기업으로 하면은 이게 이율이 맞냐 틀리냐. 근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공기업이 맞다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철도 깔아놓은 이거 뭐지? 투자한 자본금이 커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느 회사가 다 사가지고 비용을 다 들여서 사서 사기업으로 전환하기 지금 좀 어렵지, 그지? 근데 미국은 엠트랙이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있긴 있어. 사기업인데. 근데 뭐 거의 독점 상태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철도는. 돈 안 되니까. 여하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이템에 따라서 갈 수 있다, 그지? 오늘 이 그 8페이지에 보면은 헌법경제학 3번에 거기 보면은 정부가 한번 확대한 재정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니며 따라서 재정 적자를 극복하고 균형 재정을 이루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큰 문제가 뭐야? 이거지. 재정 건전성. 소위 말하는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흔히들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뭐냐면 가능한 한 재정의 흑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원칙이야. 재정 흑자. 그러니까 지금은 만성적인 적자잖아. 그러면 계속 정부 빚이 늘어나는 거야. 두 번째는 지출 상한제라 그래. 지출 상한제. 그러니까 국회나 이런 데서 회기가 있잖아. 정부도 예산 그 연도가 있고 있을 때 법으로 내부 규칙이나 법으로 정해서 아무리 뭐 그래도 이 액수 이상은 한 회기에 이 액수 이상은 지출 못한다. 그 딱 못을 박아는 거야. 지출 상한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지출 상한제 있어 없어? 없어. 무제한 지출 상한.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세 번째 채무 고정 목표라 그래. 채무 고정. 채무를 줄이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채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서 매 회기마다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채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야가 합동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미친 듯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라는 얘기를 아예 아무도 안 해. 윤석열 정부 때는 재무 건전성 나빠졌다고 막 언론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거든. 돈 쓴다고. 근데 지금은 재무 건전성이란 말을 아무도 안 해. 건전하게 지금 되지도 않는데. 그게 문제지, 그지? 9번. 9페이지. 기업의 본질. 거기 보면은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내가 사실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했는데 이 책이 자유의 7가지 원칙이라는 건데 이것도 최숙노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읽은 책이지. 우리가 최숙노가 쓴 책이지. 최숙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는 읽어보니까 자기가 다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이 실은 글을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자유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글들을 분류한 거야. 그래서 7가지 원칙이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 법치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 화폐 안정이 돼야 된다. 네 번째 자유무역 뭐 등등. 다섯 번째 제한된 정부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 모은 글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멜이라는 사람 알지? 하멜의 표류기라는 글을 썼다 하잖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하멜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네덜란드 사람이지. 근데 하멜의 표류기는 왜 썼는지 알아? 하멜이 표류한 얘기를 왜 썼냐면 이 사람이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어. 그래서 동인도 회사로 직원으로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하필이면 조선 땅에 내렸는데 안 보내주는 거야. 붙잡아 놓고 탈출하다가 잡히니까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막 하다가 겨우 탈출해서 이제 일본으로 도망가서 네덜란드로 돌아간 거야. 근데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 썼다 그러잖아. 왜 썼냐면은 자기 회사에 그동안 밀린 봉급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서를 작성한 거야. 그게 함의 표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잖아. 나는 출장 중에 배가 난파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내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니고 출장 중에 이런 사고가 나서 했으니까 그동안의 월급을 나한테 좀 달라 이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러면 너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서류로 제출하니까는 그걸 쓴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함의 표류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쓴 거야. 조선에 대한 풍습이 어떻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뭐 속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쓴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은 그 시대, 그 조선 시대지, 그지? 하멜이 있었을 때가 그 효종인가? 뭐 그 어간이야 이제. 그 어간인데 조선조 이제 중기 이후지, 그지?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야? 산업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냥 농업국가야. 통상도 잘 안 하고 그냥 농사지어서 먹고 사고 약간의 상업, 그지? 국내 약간의 상업들이 좀 있는 정도의 국가인데 그때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기업이야, 기업, 사기업. 기업을 세워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 직원들한테 배를 태워서 전 세계로 보내서 교육을 하는 거야. 어디 뭐 싸고 좋은 물건 없나? 갖다 팔면은 돈 될 만한 물건이 뭐 없나? 그래서 그걸 무역해가지고 사다가 네덜란드 가져가면 거기서 유럽으로 또 시장 개척해서 막 팔고 돈 벌고 그러던 시절인데 이미 그때부터 유럽은 뭐야? 이런 사기업, 그지? 경제에 매우 유리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기업을 조직하고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 거야. 기업 활동. 근데 우리는 그때 그냥 그런 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요즘에 와서야 우리도 이제 기업 활동 이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대한민국이 뭐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기업이란 거는 왜 필요해? 기업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경제 조직이다. 기업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기업. 기업을 많이 만들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야?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야.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특히 미국, 지금 미국 트럼프가 제일 존경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을 제일 존경하고 어떤 면에서 레이건을 존경하냐면 레이건의 그 경제 정책.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자국 기업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뭐 관세 정책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원래 미국의 지금 경제 기조는 과거처럼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정부 돌아가고 정부가 시장 개입 최대한 줄이고 정부 지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 시장에서 사기업들이 이걸 비즈니스를 해서 경제를 일으키게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해외 나가 있던 기업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래서 국내에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